서길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대한외상학회 학회장 맡고계십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자, 서 교수님께서는 한국 중증외상의 발전과 방향 제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받은 내용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중증외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뒷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마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피트리 박사를 제가 처음 뵌 뒤에 작년 6월달 저희 대한외상학회 학부대 때 초청 면접을 오셔가지고 그때 뵀었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도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저희 우리나라 외상 체계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네 가지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말씀은 우리나라에 큰 병원도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 책임질 수 있는 트라우마 딱 디렉터가 없다. 즉 책임지고 권위를 디렉터가 없다는 것과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아직도 여전히 과감히 떠밀리기 현상이 있다. 또 책임이 않는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수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걸 보완해서 고쳐나가야 된다. 트라우마 레지스트를 얘기를 했고요. 재미있는 거는 필립스 트라우마 센터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도 이제 헬로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뭔가 레벨 1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병원이 레벨이 많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트라우마 센터를 지적받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혹시 이런 헬로 이펙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 진정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앞에 중복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현재 대한외상학회 속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정부의 생각들을 조금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유현수 교수님 보여줬는데요. 저희나라의 외상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어떤가를 봤을 때 인구의 기금이 투입되면서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2007년까지 줄었다가 재미있는 통계가 2010년도 통계로 보면 조금 늘었다고 다시 나오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외상을 관여하는 외과 의사들이 상당히 이제 인력이 많이 미달리면서 모자라는 현상들, 그다음에 외상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외상 상태가 없고 외상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하지만 과연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 데이터를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국적으로는 많이 계시지만 이건 허술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좀 전형적인 몇몇의 지역의료 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누락되어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중증 외상을 당한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곳이 과연 어딜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학병원 갔을까? 또는 지역의료센터 갈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 동네에는 로컬 하스피탈로 많이 빠질 겁니다. 거기서 상당수가 아마 사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수가 다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피터리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트라우마 리뷰가 이루어지고 트라우마 레지스트가 갖춰진다고 하면 사실은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방 가능한 상황들이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점 좋아지면 진짜로 정말 외국이나 일본국 같은 그런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조금 나온 지 오래됐는데요. 2010년도를 보게 되면 왜 어디서 많이 죽는가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미비가 발생한 상태가 응급실에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응급실에서도 보면 실제로 치료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원 전 단계의 문제점도 있지만 병원 단계에서 봤을 때 응급실에서의 초기 처치가 미흡하고 이 치료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아까 이웃집 어떻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외상 체계를 크게 네 가지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병원 전 단계, 또 병원 단계, 그다음에 인력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서포트할 수 있는 재정과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이 병원 전 단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방향이 과연 보이는 겁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문준성 과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상당히 많은 반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치료 의사를 이제 각 소방서도 도입을 하게 되고 이 현장 실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사들이 동중하고
의사들에 대한 평가를 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출동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없죠. 환자들의 중증도라든가 환자들의 증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준해가지고 결국은 기본적인 처치가 가능한 구체하고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한 구체화 나가는 출동치를 갖춰야 될 것 같고, 현재 이미 논의가 되고 있지만 119하고 139가 좀 통합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39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 쓰고 있는 MPDS라고 메디컬 프라이어 디스패치 시스템이거든요. 환자의 주 증상에 따라 중증도를 결정하고 그 중증도에 따라서 앰뷸런스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아직 이게 안 돼 있고, 물론 한국형 출동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지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과연 이 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죠.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닥터 헬기라는 그 시범 헬기를 2개 도입해서 인천과 목표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미흡했지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닥터 헬기뿐만이 아니라 소방이 가지고 있는 26대 소방 헬기들도 같이 좀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적정한 전문의 필요하다면 의사들이나 전문 응급 간호사, 또 전문 의료사가 동승하는 그런 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성분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거리가 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라운드 트랜스포트가 아니라 에어 트랜스포트, 헬기를 이용한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왔던 얘기를 드려서 경증 외상이라든가 중증도 외상이나 당연히 이 트라우마 센터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이 중증 외상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권역 외상센터나 또는 지역 외상센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책인데요. 외상센터의 체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될 것인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타적인 체계, 즉 독립적인 체계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는 포괄적인 체계, 즉 응급의료 체계에 녹아들어 즉 기존의 응급센터나 트라우마센터와 같이 이런 포괄적 체계로 가야 될 것이냐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단점입니다. 즉 배타적 체계로 봤을 때는 동시대 건물을 쓰게 되고 동시대 인력을 쓰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자원의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메릴랜드 카운티시 트라우마센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또 있을 때는 반드시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이 트라우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전문화될 수 있는 외상 전문의들 양성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포괄적인 체계는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저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다행히 많이 선회되는 부분이 많이 포괄적 체계거든요. 기존의 응급의료센터, 기존의 병원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당연히 자원이 더 투입되긴 하죠. 하지만은 질 높은 그런 예를 들면 트라우마 서비스라든가 그런 인력의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가던 메릴랜드 카운티시 트라우마센터인데 제가 3번째 가봤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건물에서 여기서 또 IC 병상을 또 넓히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라우마 센터 안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계속해서 잡담하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국에 가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인력들이 스텝만 76명 정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같은 이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재정적 지원과 법적 지원이 있다는 게 서로 이 짝이 없었고요. 피터리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애리조나에 있는 특산 정도만 돼도 부럽기 한이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가고 있는 모델이 조금 변형된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모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유인수 교수님이 2+5+10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2가 여기 나와 있는 익스클루시브 모델, 약간 배타적인 모델이 적어도 이런 모델이 데디케이트한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겠다. 지금 부산대학교에 하나 짓고 있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하나 짓고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땅에 국가중앙卫생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지역에는 트라우마 센터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 주려고 하고요. 제일 많아도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시브 타입을 5%씩 정도, 15개 정도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게 좀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역시별로 해서 6군데, 5군데 정도는 좀 크게 가져가는 모델입니다. 정부 자본으로 얘기하면 160억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호텔을 짓겠다는 거고요. 조금 작게 보이는 건 한 80억 정도입니다. 80억에서 160억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고, 인건비 지원도 7억에서 27억까지 좀 유동적입니다. 그런 식의 지원을 해서 인클루시브 타입을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익스클루시브 타입은 전혀 규모가 다르죠. 병상의 규모가 200병상, 중앙시 50병상, 굉장히 큰 동시면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투입되는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